안녕하세요.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어린 시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네요. 저는 3남 2녀 중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계시고 형님 두 분과 막내 도련님이 계셨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많은데 저 혼자 외동딸이라서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아버지께서 아프시면서 아버지 병원비로 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엄마도 아프시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낮 시간대에는 거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많이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둘째야. 오늘도 엄마 병간호 갔니? 네, 어머님. 매일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있어야 남편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네가 자꾸 밖으로 돌면 남편도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다가 우리 둘째 저녁은 잘 챙겨주고 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까지 다 챙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걔가 어떻게 데우고 차려 먹니? 네가 가서 챙겨줘야지.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지만 너희 엄마도 그건 아니지. 딸이 남편 챙기게 집에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할 거 하면서 엄마 챙기라는 거지? 시댁에서는 병간호를 하는 것을 정말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이제 저보고 고아라며 돌아갈 곳도 없는 애라며 말을 했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극성심호와 함께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도리라고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수십 번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굳게 참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에게 기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타 지역으로 좋은 대학을 다녔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집에 저와 남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친정 유산으로 8억 빌라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한 적이 없었지만 유산으로 빌라를 받게 되면서 남편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댁에서는 유산을 받은 이후로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가고 싶은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 주에 연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 아, 정말요?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 당신 수연이도 대학 가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댁 행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어.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참에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둘이 여행 한번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랬던 것은 저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내가 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주게 되었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나, 목걸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당신 생각나서.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잖아. 외벌이에 아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쓸 수 있지 뭐. 아휴, 고마워요. 당신한테 신혼 때 빼고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오랜만인 것 같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이런 선물 자주 해줄게. 남편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픈 저를 위해서 손수 죽을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했죠. 어머님, 죽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어미야. 몸 좀 괜찮니? 수연애비가 말하는데 몸살이 많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씩 먹어야 된다. 네,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몸도 괜찮아진 것 같고요. 아, 다행이구나. 몸 괜찮아진 것 같다고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며칠은 꼼짝 마라 하고 누워있으면서 쉬어야 좋아지는 거야. 전에는 제가 아프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먹을 걸 챙겨서 보내고 매번 참석을 해야만 했던 시댁 행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해 주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 빌라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 핑계를 삼아서 명의를 이전하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어미야,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게냐? 아니요, 뭐 아픈 건 아닌데 기운도 없고 힘든 것 같아요. 빌라 관리까지 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요. 아유, 저런. 그러냐? 좀 힘들면 애비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러니?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저도 신경 쓰이고요. 예, 수연 애비야. 어미가 빌라 관리 버겁다고 하는데 좀 가서 도와주지 그러냐?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민이에요. 뭐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냐? 아니, 빌라 관리하다 보면 서류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아내 명의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냐? 하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다. 이참에 어미야, 명의를 수연 아비한테로 바꾸는 건 어떠니? 명의를요? 아,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가족인데 뭐 어때?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어미는 체력이 약하니 직접 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서류도 떼고 입주자들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수연애비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하지만
명의까지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무슨 남편이 집 먹고 나르겠니? 어른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명의 변경해서 관리를 아예 수연애비한테 맡겨라. 그래, 당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계속 계약하는 것 가느라 정신도 없었잖아. 대리인으로 내가 가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해도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도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대표로 있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런가? 우선 몸이 좀 나아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자. 그래, 지금 당장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처음에는 가볍게 명의를 이전할 걸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약을 할 때마다 남편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남편 시댁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죠.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니,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반차 내고 왔지. 어때? 몸은 괜찮아졌어? 아니, 몸살이 크게 왔는지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도 없네. 당신 반차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아, 그럼. 아침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뭐 좀 먹었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어머니가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죽 보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 죽 보낸 거 오면 바로 그거 먹자. 남편은 제가 몸이 크게 아팠을 때 제 곁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간호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제 빌라 명의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세상 다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남편과 시댁은 빌라를 받고 나서는 그 전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아파도 관심을 주지 않고 특히나 밖에서 돈 한 푼도 벌지 않는다며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니 직접 벌어서 쓰라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네. 나 병원도 가봐야 하고 우리 수연이 먹을 것도 챙겨줘야 하는데. 뭐? 뭘 했다고 벌써 생활비를 다 써?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병원을 가야 해서 조금 더 필요해. 아니,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정 필요하면 당신이 밖에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벌던가.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나도 못 줘.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빌라 수익은 매달 수익 내고 있잖아. 그거라도 좀 나눠줘 그러면. 이걸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 명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라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원래 내 빌라였어. 직접 나가 돈을 벌라는 남편에게 저는 빌라 수익이라도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인데 왜 수익을 나눠야 하냐며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너한테 나눠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이제 수연애비 빌라인데 그걸 왜 나누니? 네? 어머님, 그거 관리하려고 남편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아무리 명의가 바뀌어도 그렇지 그건 제 빌라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빌라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애비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나누던 안 나누던 아범 마음대로가 아니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려거들랑 하지를 말거라. 저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었던 게 다 연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빌라를 뺏길 순 없다고 느꼈죠. 저에게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다른 유산이었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장이 있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발생했어요. 당신,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당신 통장에 8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뭐?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미 다 쓴 통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당신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가서 통장 정리도 싹 해봤어. 오늘까지도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거 내가 모은 돈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돈이라고. 빌라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도 남기고 가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이 통장을 봤어? 도장 좀 찾으려다가 봤어. 아휴, 당신 이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야? 잘 됐다. 이번에 빌라 수리 비용이 꽤 나오는데 이걸로 수리를 하자. 뭐? 왜 내 돈 가지고 수리를 해? 빌라 이제 당신 명의라며.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수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돈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필요한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정 돈 넘겨주기 싫으면 앞으로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고 수연이 학비도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8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의 앞길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뺏기게 되면 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절대로 안 된다며 버티게 되었죠. 저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시댁에도 저에게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뒷돈을 챙긴 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내기 전에 그냥 돈 주고 편하게 살라는 얘기도 했죠. 옳게, 이게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승철이가 좀 순해서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올케가 뒷돈 꽁치고 있었다는 걸로 소송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네? 형님, 이거는 제가 수연 아빠한테서 받은 생활비에서 뺏어 모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그러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올케가 생각하는 거고 올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올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못하잖아. 이렇게 싸워봤자 올케한테만 손해야. 그러니 내가 승철이한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돈 승철이한테 넘겨.
그러면 결혼도 유지하고 수연이 대학교 지원도 다 해줄 거니까. 시댁에서는 그동안 몰래 돈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받았던 친정 유산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시댁 측에서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며 반문을 해왔죠. 남편과 시댁의 압박에 저는 지쳐갔고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어린 딸아이가 이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시댁에서는 가족 모임을 하자며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학을 갔던 형님과 형님 딸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부터 두 형님, 막내 도련님과 시모, 남편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설득하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8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재수씨,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승철이한테 돈 주기 싫으면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요. 재수씨, 나 사업하는 거 알죠?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재수씨 돈 투자하면 내가 다시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불려서 돌려줄게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돈 다 쓸까봐 승철이한테 못 주는 거니?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더 많이 불려줄게. 맞아, 올게.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세금 떼어서 그만큼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다들 저축 안 하고 투자하는 거지.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지. 계약서도 다 쓰고 그러면 올케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정말 너무하네. 솔직히 당신한테 빌라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 수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버는 만큼 다 수리하는 데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도 집에 못 갖다 줬지. 내가 있는데 안 좋겠어? 일단 이번에 수리해야 할 곳 다 수리를 하고 나오는 수익은 그때부터 다 가져다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다. 가족인데 뭐 뒤통수라도 치겠니? 빌라 수익 때문에 그런 거라면 수연의 비가 말하잖니.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수익을 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싹 다 고쳐서 다음 수익부터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가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번 수리비 때문에 한 푼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빌라를 받고 나서는 평소 타던 자동차도 바뀐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한테 통장을 넘기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장 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당신 정말이야? 당신 이렇게 나가면 나 소송할 거야. 당신 생활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고 당신네들이 탐낼 자격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당신네들?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아니 얘가 돈 맛을 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동안 빌라 수익 받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게 나한테 권리가 없어? 당신 재산이면 내 재산도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저는 저에게 협박을 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라붙어 작은 방에 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열어, 빨리! 이거 납치고 감금이야? 허, 납치? 감금?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고 해? 내일 정신과 전화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검진 받으러 가자고. 뭐? 다들 미쳤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통장 넘겼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니? 됐다. 거기서 반성이나 하거라. 들어간 김에 통장 비밀번호나 알려주고.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문 열어줄게. 정말 대단들하다. 남의 재산 뺐더니만 이제는 협박, 감금까지 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 징글징글한 거 끝까지 한번 겪어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시댁 식구들은 계속 작은 방 광에 저를 못 나가게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단단히 걸어 잠갔지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핸드폰도 바로 거실 가방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순간 새벽이 되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니 바로 입을 막고 저를 꺼내주었죠. 쉿! 작은 엄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유빈이에요. 유빈아, 너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는 지금 밖에 계세요. 빨리요. 다른 가족들 깨기 전에 빨리 나가셔야 돼요. 새벽녘 저를 꺼내주었던 것은 15살이었던 형님 딸이었습니다. 몰래 저를 빼주고는 밖으로 얼른 나가야 한다며 말을 했죠. 형님 딸은 형님과 함께 아주 어릴 적부터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국내에 살고 있었죠. 돌쟁이였던 형님 딸을 14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차피 유학 자금은 형님 친정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밖으로 나와보니 형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서, 괜찮아? 아유, 내가 동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왔잖아. 동서,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제 얘기 어떤 거 들으신 거예요? 아니, 동선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긴 빌라를 넘겨줬다며. 왜 그랬어? 아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이동하자. 형님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은 이 집안 사람들이 다들 돈에 미쳤다고 말을 했죠. 본인 역시 신혼 때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고서는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결혼한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도련님이고 아가씨고 어머님이고 다들 돈돈거리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남편도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면서 징징대지. 나도 처음에는 친정 도움받아서 몇 번 도와줬었는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었어. 정말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그냥 유빈이 교육 때문에 해외로 가신 줄만 알았죠. 아유, 나라고 친정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가고 싶었겠어? 거기다가 겨우 돌진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친정에 얘기를 했는데 친정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유학을 가겠다고 한 거지. 뭐 시댁에서는 결사 반대하면서 난리였지만 돈은 다 친정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나도 캐나다로 가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하다가 넘겨준 거야? 저는 형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주버님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니 굳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에게 빌라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죠. 아마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 피해서 해외 간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동서한테는 더 겸허하게 접근했겠지. 내가 여러 번 동서한테 귀띔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남편한테 물어봐도 동서 전화번호는커녕 서방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잖아. 아유, 처음부터 알고 내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이렇게 저 도와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뭐 어때?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은 할 거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네, 어느 정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쪽에서도 제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 준비하던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 형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협박과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실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며 문자며 엄청나게 보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 어디야?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당신 그렇게 빠져나가면 무사할 줄 알아? 어떻게 날 거기에다가 갇혀놓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순순히 통장 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뭣도 없는 주제에. 결국 당신 통장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지금 통장도 나한테 있고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어디 한번 잘 분석해서 찾아봐. 당신이 찾을 수나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다 증거 자료로 모아서 이혼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혼 청구? 누구 맘대로? 이혼 청구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몰래 뒷돈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이혼 청구를 입에 올려? 내가 언제 몰래 뒷돈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건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거야. 멍청하면 말이나 하지 말지.
유산으로 받은 걸 누가 알아? 어차피 당신 통장에 있었던 건데 누가 보냈을 줄 어떻게 아냐고? 멍청한 건 당신이야. 뭐가 되었든 내가 당신 가족들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협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한 진행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만 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워 넣었었습니다. 빌라를 받게 되면서 넉넉해졌을 뿐 그전에도 생활비는 거의 반반으로 내왔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마련을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시모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죠. 너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고아 주제에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다고 막 나가는 거지? 제가 왜 불쌍합니까, 어머님? 저 엄마 아빠 다 살아계셨을 때 시집갔고 25년 동안 부족한 거 없이 도리 다 했습니다.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아유,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을 받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도리를 다 한 거니? 제가 먼저 시작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를 건든 건 그쪽들이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쪽? 너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형사고소? 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쉽게 되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당한 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요. 가해자는 본인이 한 일 전혀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더 저에게 할 말 있으시면 다 해보시죠. 이것도 한번 증거로 넣어보게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해 또다시 협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결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역시 성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재산 분할은 절반이 인정되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유산으로 받았던 것은 그대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옮겼던 빌라는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 영상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3자 앞에서 작성한 각서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증거 영상이었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결과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했던 빌라는 증거 효력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님 역시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제 인생을 살라며 응원을 해 주셨어요. 요즘도 종종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가 식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사이로서가 아닌 친아들처럼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혼자서 처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로 처가에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길 원했지만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가길 원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별일 아니라면서 집안일이라는 말로 둘러댈 뿐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극구 반대하니 저 또한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아내의 돌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늦게라도 들어오겠다니 기다리면서 제가 애들을 보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자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온 아내는 약간 흠칫 놀라더니 무심한 듯 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는 건 대답해 주지 않길래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가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다녀왔는지 말해줘도 되잖아. 지금까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 혼자 처가에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한 거야? 처가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했어? 별일 아니야. 나도 당연히 당신이랑 같이 가는 걸 원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있었거든. 무슨 볼일이길래 당신 혼자 가야만 했던 건데. 내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당신은 상당히 낯설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정확하게 왜 혼자 가야만 했고 장인 장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다 말해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은 모르길 원하고 계셔. 이게 좀 예민한 문제거든.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 사기를 친 범인은 잡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나만 따로 부른 거였어.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번 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해서 당신한테 말하길 꺼려 하시길래 나 혼자 가게 된 거야. 당연히 당신이 하루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경찰한테도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담당 경찰이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 피해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부모님 말고도 꽤 여러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도 내색하지 말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당신이 아들 같다 해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상당히 놀랐고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들 같다곤 하지만 집안에 흠이 생겨버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처가댁에 갔을 때 전혀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뒤에서 알아본 결과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며 해결해 나가자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몰래 사기친 그 남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부모님 뻘 되는 분들만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면 그쪽은 마음이 편해요? 사기당한 돈 못 받을까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기를 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적 처벌받고 몇 년 썩다 나오면 저는 이 일을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들 속여서 많은 돈을 사기칠 계획인데 그쪽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를 막지는 못해요. 2번 얼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건드려서 줄 것 하나 없어요. 저는 그쪽이 알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여기서 이럴 시간에 그쪽 처가 식구들이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라며 저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네요. 어찌됐든 사기친 사람을 붙잡게 되면서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해결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뒤에서 장인 장모님 몰래 이것저것 도와준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고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더니 그게 처가 식구들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장인 장모님의 얼굴빛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대화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안방문을 활짝 열었네요.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언제부터 서 있었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당황한 나머지 방금 들어왔다면서 누구랑 통화하길래 열을 올리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통화한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길래 이유도 모르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전화가 울리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셨네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제가 대신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아내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 버렸습니다. 10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장모님, 접니다. 유아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내 딸과 둘만의 일이라 자네는 알 필요 없고 당장 전화 좀 바꿔보게.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 전원을 끄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뭘 그리 사사건건 참견이야. 내가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잖나. 장모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애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족 아닌가요? 장모님은 저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물어봤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나가달라고 하길래 아내도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을 돌보면서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방에서 걸어 나온 아내는 제 옆에 앉더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통 알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장모님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동안 살면서 쌓였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죠.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속편할 거라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과 아내가 상처의 골이 깊었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의 얼굴을 안 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 관계가 불편해 보였던 저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장인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 또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계획한 뒤 장인 장모님이 도착하시자 한 걸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곤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그런 아내한테 해명을 하게 되었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도 당신 얼굴 보고 싶다 하셨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할 거야? 내가 분명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애미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지나간 과거의 일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는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 너만 마음 잡고 살면 된다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몰려온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그런 상처 하나 없겠어? 지나온 일들 들춰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누구보다 현명하게 판단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장인 장모님께선 어쩔 수 없이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답답한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대들고 있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로선 도저히 알지 못해 저 또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부터 저는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그게 편했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대로라면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을 테지만 아내와 싸우고 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해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아내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린 뒤 처가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선 어색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침착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예민해진 건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거야. 자네가 답답해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니거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자네가 괜히 파헤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이야. 상처는 우리까지로 족하네. 자네한테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께서 제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혼까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장인 장모님과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셨는데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꾸려온 가정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되묻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지켜보기만 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내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짙은 화장을 했던 모습과 똑같길래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한 건물 앞이었고
택시에서 아내가 내리자 그 앞에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대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겠다던 아내가 두 분을 만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간 곳은 별거 없는 여행사였어요. 여행을 가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왜 저한테까지 숨기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가 식구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내가 여행사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잘 선택한 결정이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장소를 옮기려 하길래 저 또한 거리를 두면서 처가 식구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간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외여행 일정이 이번 설 명절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잘 선택했다. 이번 결정이 가족 모두가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했으면 사이가 의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간 떨어졌는지 아니?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일주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의심사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어차피 일이 바빠서 저희끼리 관계회복차 다녀온다고 대충 둘러대면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온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 의심이 간다 해도 물어보려 하지 않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의심되는 상황을 전부 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일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잖아. 정말 괜찮겠지?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거랑은 아예 다른 사건인데 당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 풀지 말고 다들 알겠지? 이보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였고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먼저 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고 장인 장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해외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말을 꺼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들을 수 있게 통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아내가 계획했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설 연휴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야근이 끝나고 처가댁에 들리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서둘러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도 오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었죠.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끝이 불행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을 덮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진실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고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신발이 문틈에 끼어져 있어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길래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면서 급하게 현관문 틈에 신발을 껴둔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인 장모의 밀담을 엿듣게 되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어이없는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집안과 엮이려 들고 있어?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돈을 요구했었다며? 말도 마. 얼마나 겁을 주던지. 자기가 쓴 편지를 사위가 볼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겠다잖아. 저번에 사기쳐서 가져간 돈 2억을 돌려달래.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겠다는데 그놈이 누구야? 사기꾼이잖아. 돈 받고 다시 나타날 게 뻔하다니까. 그럼 어떡하게. 그놈은 왜 갑자기 날린 거야? 차라리 이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이게 왜 우리 탓이니? 그래, 사기를 당한 건 엄마 아빠 탓이지만 그놈이랑 바람을 피운 건 너 탓이잖아. 현란한 현울림에 놀아나선 임신까지 한 주제에 어디서 계속 큰 소리야?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히게 만들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탓을 돌려? 사이가 이 사실을 알아봐. 유아 아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니? 엄마가 계획해서 지금 상황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 사이의 아이라고 속인다고 그게 숨겨지니? 정관수술까지 했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괜한 변심으로 힘들게 일궈온 가정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외에서 일처리 끝내는 걸로 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이 살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너 저 불쌍한 애들은 어쩔 건데? 쟤들이 뭔 잘못이니? 너희들 이혼하는 걸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놈이 2년 뒤에 출소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당신 뱃속에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놈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그 사기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한 게 정말 사실이냐고? 제가 아내와 장인 장모님 앞에 나타나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놀라더니 제가 모든 걸 들었다는 거에 엄청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았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아내와도 몇 번 얼굴을 봤었는지 그놈의 현란한 말발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네요.
그런데 하필 임신까지 해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아내는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가 식구들을 절대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결정한 상태이고 더러운 아내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사기꾼에게 잠깐 한눈을 팔게 된 거라며 실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 다시 처가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지른 행동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전부 동원해서 아내에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내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있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여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나 후회감만 밀려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라곤 자식 많이 낳은 것밖엔 없네요. 그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남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 걱정하는 마음에 도와주려 하더니만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머리가 커지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건지 자식들 전부 지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서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이 뭐길래 득달같이 달려들어 서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모습에 저희는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보통 한 뱃속에 나와도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커갈 텐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5 자식들 전부 욕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양보도 전혀 없고 만나서 술 한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남편과 저는 그런 자식들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보통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인연 끊자고 얘기하면 자식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무작정 집에 찾아와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놈들은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되려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은 재산 토해내지 않는다며 껍데기까지 벗겨 먹으려고 계획하는 게 너무 괘씸해 보였어요. 그래서 인연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점점 오래 지속이 되어가자 남편과 결정하게 된 게 먹을 거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의 노후에 있어 먹고 살 만큼의 재산만 놔두고 전부 기증을 할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 빠른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면서 제 사연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던 게 한평생 제일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건지 모르겠다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에 얼굴만 보면 헐뜯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니?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아버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좋은 마음으로 제가 오자고 했어요. 아무리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가족끼리 인연을 끊는다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싸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거죠.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요즘 너무 예민하시다. 꼭 이렇게까지 나오셔야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 너무 열내지 마시고 저희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까봐 걱정돼서 건강하시라고 홍삼 진액 비싼 걸로 돈 좀 써서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력 좀 찾으시라고요. 막내 며느리밖에 없죠?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요점이 뭔가 너희들이 그냥 온 건 아닐 거고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다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구나. 벌써 우리는 노후를 대비할 재산 외에 나머지는 전부 기증하기로 했으니까 만약 돈 얘기라면 볼 필요도 없으니 돌아가거라. 잔머리 굴려봤자 너희들 하는 생각이 다 똑같은 거 아냐? 그리고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가져가렴. 어머니도 참. 제 아내가 그래도 꽤 신경 써서 사들고 왔는데 가져가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 입장이 뭐가 돼요? 정말 걱정돼서 사가지고 온 거니까 마음 좀 여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전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아내가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하려는 이유가 눈에 훤히 보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뒤처리해준 대가로 금전적으로 우선순위에 오르고 싶어 다른 형제들보다 미리 선수 치려는 게 보였어요. 막내 아들이 입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함께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내려오고 싶다며 가식적인 표정으로 저희를 위하는 척 돈을 바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화부터 내면서 돌려보내면 자식과 부모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질까봐 며칠 내로 생각해봐서 결정되면 전화 주겠다며 잘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저녁도 함께하며 더 긴 대화를 원했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면 결국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아 단호하게 잘랐고 막내 아들이 떠나고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같은 뱃속에 나와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어찌나 똑같던지 서로 모시겠다며 돌아가면서 찾아왔고 더 이상은 길게 끌어봤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 함께 재산 전부를 기증하게 되었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앞으로 2번 다시 가족들과 함께 싸우지 않길 바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린 결정이 자식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고 얼굴을 붉히며 저희를 잡아먹을 듯이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제일 생각이 많을 것 같았던 큰아들에게 듣게 된 말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남편 또한 듣던 도중 목덜미 잡고 쓰러지고 말았네요. 부모면 뭐해?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알아서 그 돈들 나눠주면 되는 거지. 당연히 돈 문제로 싸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보기 싫다고 전 재산을 기증해? 알지도 못하는 남의 입에 풀칠은 해주면서 자식들이 굶던 죽던 신경 안 쓰겠다는 말인 거야? 이게 부모야? 남보다 더 못한 존재잖아. 내가 참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네요. 너 지금 그게 부모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동안 너희 아빠와 함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넌 지금 잘했다고 부모 앞에서 반말 섞어가며 화를 내는 거니? 내가 그랬지? 서로 잘 좀 조율하라고. 그런데 봐봐라.
서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악을 쓰며 달려드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모습 지켜볼 수 있겠어? 이게 전부 다 돈 때문인데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결정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건 우리 둘의 문제니까 네가 상관하지 말거라.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 던지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셋째 아들이 찾아와 첫째가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둘째, 넷째, 막내까지 전부 집으로 찾아왔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며느리들까지 있으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창고로 가더니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자식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나이를 먹어도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한다고 앞뒤 안 보고 자식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놈들이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첫째 아들이 난리를 치면서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부서지고 널브러진 잔해들로 인해 남편의 발에 밟힘과 동시에 균형을 잃게 되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건물이 울릴 정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을 뒤따르며 오열했어요. 응급실에 가는 동안 제발 아무 일 없이 모든 일들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뇌출혈이 심했던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고, 앞으로 더 이상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없겠다 생각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놈들이 없다는 걸 보니 그동안 헛살은 인생에 대해 한탄하며 남편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모이면 서로 헐뜯는 놈들이 늦은 새벽 서로 모여 무언가를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저 또한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당연히 형이 장남이니까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누구 때문인데? 형은 죄책감도 없어? 그러니까요. 아주버님이 이 사건의 주동자 아니에요? 돈 욕심이 제일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지내더니 제일 큰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 겉은 안 그런 척 하더니 속으로는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속보인다.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한들 어떻게 자기 부모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못을 뉘우치며 어머님 모셔야 한다고요. 푼돈 받으려 했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었네요. 너희들 지금 전부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희들 때문이잖아. 서로 사이좋게 부모님이 주는 대로 나눠 가지면 될 것을 서로 한 푼 더 가지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건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게 전부 내 탓이라고? 너희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어머니 절대 모실 생각 없고, 막내 네가 어머니 모시는 걸로 해라. 저번에도 네가 모시겠다며 제일 처음으로 찾아갔잖아. 그리고 아직 너희들은 자식들도 없잖아. 그러니 입 달린 사람이 적은 네가 어머니 모시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어머, 아주버님,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입 달린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이거 안 보이세요? 제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요. 자식들 전부 결혼시킨 아주버님이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두 분만 계시잖아요. 듣고 싶지 않았던 대화 내용이 귓속으로 들어오면서 온몸이 부들거렸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육개장이 끓고 있는 들통에 국자를 집어넣어 자식들에게 퍼부어 버렸어요. 온몸이 육개장으로 붉게 물든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고 아랑곳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그놈들에게 육개장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허겁지겁 도망친 놈들을 보며 너무 흥분을 했는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제야 들어온 장례식장에 널브러진 육개장의 잔해물들과 고개를 들어 올리니 밝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함께 그동안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자식들에게 서로 양보하며 형제지간 우애 좋은 사이로 지내길 원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입이 닳도록 말해왔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서로의 경쟁 구도가 결혼 이후 며느리들이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건지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다음날 찾아와 장례식장이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줬고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 그 기간만큼은 더 이상 서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집에 도착하니 며칠 집을 비웠다고 랭기가 흘렀고 홀로 남겨진 집안을 둘러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묻어있는 집안의 흔적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첫날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지만 둘째 날 이후부터 점점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고 제대로 버티기조차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길 원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떠나지 않았고 몸소 느끼는 고통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제가 걱정도 안 되는지 자식 하나 연락하는 놈 없었고 며느리들 또한 아무 연락이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필요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손 벌려놓고 이제 가질 게 없는 빈 껍데기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는 놈들이 없었어요. 결국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첫째 아들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고 첫째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전부 다 연락처를 바꿔놓았고 그제서야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육개장 퍼부었을 때 서로 자기들이 모시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그런 일이 현실로 올 것 같아 연락처를 바꾼 게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모셔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 때문에 연락을 끊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고 더 이상 어떠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살던 집을 과감히 처분했어요. 남편과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던 그 공간에서 숨막히게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모든 걸 정리했고 몸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저 저는 자식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조차 부담스럽고 싫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와 떠돌며 지낸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되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모텔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머물며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어느 날 찜질방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저기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몸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어느 정도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니까 받아주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와서 싫다고 했다며? 옷 살 돈도 없는 거야? 아니면 쓰기 싫어서 그런 거야? 집 처분하고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좋은걸. 아무 걱정 없잖아.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왜 안 찾아가겠어? 어디 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연락처를 바꿨다는 건 나와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자식들 얼굴 볼 이유는 없지. 오늘도 신세 좀 질 테니까 그만 잔소리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럼 뭐라도 좀 먹던지. 볼 때마다 살이 빠져있네. 그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지금 떠도는 생활 얼마나 됐지? 한 6년 정도 되지 않았어? 이제 그만하고 한 곳에서 자리 잡아 살면 안 돼? 자기 몸만 상하지.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 남편이 좋아할까? 어느새 떠도는 생활에 익숙해져 한 곳에 머무르는 게 되려 답답했어요. 그리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돌아다녔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고 다른 잡생각이 나지 않아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네요.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된다면 당연히 마음 아파하겠지만 세상 떠났는데 뭘 알겠어요. 자식들과도 더 이상 얼굴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몸이 좀 불편하다는 느낌과 숨이 가빠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뭔가 흉부를 조이거나 누르는 듯한 통증이 올 때도 있고 타는 듯 하거나 소화불량 같은 불쾌감까지 주게 되니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걸어가는 순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점점 좁아졌고 주위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주위에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는 찜질방 주인이 옆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주인은 저와 같은 나이라서 그런지 제가 가끔 갈 때마다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저보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의 문을 누군가 노크했고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병실 문 쪽을 바라보자 충격적이게도 저를 보며 우르르 달려와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네요. 찜질방 주인을 바라보니 경찰이 그동안 찾고 있었는데 쓰러지게 되면서 신원조사에 들어갔고 보호자를 찾게 되면서 자식들과 연락이 닿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자식들이 6년 만에 찾아와 뱉은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에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찾고 있었는지 알아요? 지금 이 꼴이 뭐예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한평생 키워주신 부모님, 두 분 다 세상 떠나면 앞으로 저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왜 말이 틀린 거야?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었잖아. 형 집에 가봤자 스트레스밖에 더 받아. 제발 그만 좀 하지. 언제까지 이럴 건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일단 어머니 몸 상태부터 정밀검사 받아봐야 할 거 아니야. 다들 나이 먹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려. 둘째 형이 일단 먼저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너희들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누가 너희들 보고 모셔달래?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당장 나가. 하나같이 전화번호 바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가 집 처분하고 남은 재산까지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 집 팔고 남은 재산도 전부 기부해서 나한테 남은 거 한 푼도 없어. 너희들에게 떨어질 거 없으니까 당장 나가. 여기가 장례식장도 아닌데 우르르 몰려와서 뭐 하는 짓이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봐라.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태까지 이렇게 거리를 떠돌며 다니셨죠. 전 재산 처분하셨다더니 아버지가 생각이 깊으세요. 확실히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건물 매입했던 건데 그걸 깜빡하고 계셨나봐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 가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80억이래요. 저희 대박 났다고요. 어머니, 저희가 충분히 모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어머니가 건물주 되신 거고요.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건물 처분하고 저희 재산 똑같이 나눠 가실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큰아들이 건넨 서류에는 정말 남편이 처분하지 못한 건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시세는 처음과 달리 엄청난 금액대로 뛰어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그동안 저를 찾고 있었던 거고 380억이라는 건물 때문에 저를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연락처까지 바꾸고 저를 버린 것처럼 자취를 감추더니 이제 와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해서 그동안 쉬지 않고 찾아다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실신을 하면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면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던 자식들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난리를 치고 밖으로 쫓아내려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놈들의 가식적인 행동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해준다면 차후에 저에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병원 밖으로 나와 도망치려 했으나 이놈들이 서로 문 앞에서 교대를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기들에게 수십억이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인지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며 들떠있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주인인 친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정밀 검사받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사의 부름에 상담실에 들어가 진단 결과를 듣게 된 순간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흉부암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본 병명이었고 다행히도 초기라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한동안 지내야 하는 신세를 가지게 되었고 제 옆에서 찜질방 주인이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제 병명이 전달되었고 몸이 힘들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쪽이 뭔데 우리 어머니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쪽도 돈이 필요해? 그래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만 신경 끄고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왜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 어쩌게요? 어차피 그쪽은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한 번만 더 저희 엄마 옆에 얼쩡거리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자네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게 자네는 자기 엄마의 건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옆에서 간호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나를 도둑 취급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그 재산 받을 수나 있을 것 같아? 노인네가 참 말 많네. 늙으면 말 많아진다 하더구만.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잔소리가 많네. 저기요, 저희 가족 문제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제발 저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어디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살펴보려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고 병실문을 박차고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앞날은 볼 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급해서 찜질방 주인에게 돈 한 푼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한심했고 남편의 그 건물을 처리하기 위해 치료는 뒤로 미루고 퇴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는 걸 생각 못한 건지 멍청한 건지 뒤늦게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이 남겨둔 건물을 처분하게 되었어요. 들어온 재산에 대해 자식들은 난리를 치며 자기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제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했고 돈 앞에서는 한도 끝도 없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놈들의 얼굴빛이 너무나도 무서워 엄마로서 자식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도움이 필요한 곳 여기저기에 나눠서 기증하게 되었네요. 경기가 좋지 않아 찜질방에 손님이 없어 운영하는 데 많이 힘들어 했었던 친구에게도 작게나마 그동안의 고마움에 도움을 주었고 저는 자식들이 모르고 있는 곳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형제지간의 우애고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동안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던 놈들이 돈을 더 밝히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내린 결정으로 자식들 또한 저를 두 번 다시 찾으려 하지도 않지만 저도 살면서 그놈들 얼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찜질방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운영한 사업이 위태로워 제 소식을 알고 싶어 한다며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 연락되면 연결 부탁한다고 간절하게 요청해 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놈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나타나자마자 서로 저에게 뜯어먹을 게 있을지 눈을 흘기며 달려들 테고 그럼 또 그놈들은 서로 싸우려 들겠죠. 세상 떠날 때까지 그놈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엄마로서 자식들과 등지고 산다는 자체가 눈에 피눈물 날 정도로 슬픈 일이지만 일 또한 엄마가 해야 될 일이라면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 떠나는 날 알게 된다 해도 지금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걸 전부 이뤄주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독하게 마음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놈들이 나이 60을 먹던 70을 먹던 제 자식이라는 건 변함없으니까요. 제발 서로 헐뜯지 않고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하나뿐인 가족분들과 서로 눈 흘기지 말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눈 감을 때 웃으면서 떠날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평안하시고 집안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